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발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극한의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는 법입니다. 저자 데이비드 고긴스.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내가 멈추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내 머릿속의 위대한 목소리에 바친다. 동기부여로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분명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 것은 아니다. 나를 속이는 건 쉽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느 동네나 어느 나라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좀비처럼 퀭한 눈으로 안락함에 중독된 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거리를 돌아다닌다. 내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아주 그럴듯한 변명이 있었다. 나는 운이 나빴다. 고장난 채 태어나 집에서는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깜둥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우리는 가난했다. 빈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며 금방이라도 우울증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미래의 전망이란 한마디로 역 같았다. 정말 바닥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 그건 유사와 같다. 유사, 바람이나 물에 의해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래. 이 모래는 당신을 집어삼키고 놓아주지 않는다. 삶이 유사와 같다면 그저 부유하듯 살게 된다. 같은 선택을, 당신을 죽이는 손쉬운 선택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선택을 한다. 그것은 뜨고 지는 태양처럼 자연스럽고 중력처럼 본질적이다. 우리의 뇌 배선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동기부여가 헛소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뛰어난 격려의 말도 자기개발 비법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것으로는 뇌의 배선이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 목소리를 증폭시키지도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도 않는다. 동기부여로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인생에 주어진 나쁜 패 역시 나의 것이다. 그 패를 바꿀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추구했고 괴로움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멍청이였던 나 자신을 신이 창조한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아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나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지금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어디에 살든 직업이 무엇이든 돈이 얼마나 있든 당신은 아마 진정한 자기 역량 중 40% 정도만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 모두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몇 년 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패널로 초청받았다. 나는 학생으로 대학 강의실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다. 그랬던 내가 청중에게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대학을 찾은 것이다.
토론 중 저명한 MIT 교수가 각자에게는 유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신력이 제 아무리 강해도 깰 수 없는 아주 단단한 한계 말이다. 이 유전적 한계 앞에 정신력은 무력하다는 것이 그 교수의 말이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신력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종신 교수였다. 정신력은 그가 평생 연구한 분야였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개소리이기도 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과학을 이용해 우리 모두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멍청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청중 한 명이 내 표정을 알아차리고 교수의 말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그렇게 콕 집어 묻는데 망설일 생각은 없었다. 정신력에 대해 연구하는 거 말고 정신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죠. 라고 말하면서 교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해당되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늘 불가능에 도전하는 1%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설명했다. 누구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의지와 단련된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장에 대한 글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전장에 있는 100명 중 10명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이들이고 80명은 인간 방패일 뿐이다. 다행히 9명은 싸울 줄 아는 진짜 병사다. 그리고 마지막 1명. 그가 바로 용사다. 첫 숨을 쉬었을 때부터 당신에게는 죽을 자격이 생긴다. 또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단 하나의 용사가 될 자격도 생긴다.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 채비를 갖추느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만이 당신 정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성취하는 도전적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는 MIT 교수들 같은 천재는 아니지만 그 한 명의 용사다. 당신의 막 읽게 될 이야기, 개판이었던 내 인생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입증된 경로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현실과 직면하여 자신을 책임지고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즐기고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고 당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힘을 부여할 것이다. 인간은 학습과 습관과 스토리를 통해 변화한다. 이 책에서 당신은 몸과 마음이 투지로 움직여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상태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투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당신 앞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인종차별이든 성차별이든 부상이든 이혼이든 우울증이든 비만이든 비극이든 가난이든 그것이 당신의 변신을 위한 연료가 된다. 여기에 제시하는 단계들은 장애물을 없애고 영광으로 빛나며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 진화의 알고리즘이 될 것이다. 준비되었나? 이제 자신과의 전투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 1장. 성공의 연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이 목을 조를 때 이미 내 삶은 제대로 망한 포춘 쿠키가 되어 있었다. 쿠키를 열 때마다 나는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너는 실패할 운명이다. 1981년 어느 아름다운 동네에 지옥이 있었다. 윌리엄스빌은 당시 뉴욕주 버펄로에서 가장 세련된 주거지였다. 녹음이 우거지고 호감이 가는 이 안전한 거리에는 모범 시민으로 가득한 우아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곳에서
의사나 변호사, 철강회사 임원, 치과의사, 풋볼 선수 등이 사랑스러운 아내, 평균 2.2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 숨쉬는 곳이랄까. 지옥은 그곳 파라다이스 로드 한편에 있었다. 우리는 침실이 4개 있는 2층 흰색 목조 건물에 살았다. 4개의 사각 기둥이 있는 현관은 윌리엄스빌에서 가장 넓고 푸른 잔디밭으로 이어졌고 집 뒤쪽으로는 텃밭이 그리고 차고에는 1962년식 롤스로이스 실버 클라우드와 1980년식 메르세데스 450 SLC가 채워져 있었으며 진입로에는 신형 1981년식 검은색 콜벳이 서 있었다. 파라다이스 로드의 모든 사람은 먹이 사슬 위쪽에서 살았다. 이웃들은 겉모습만 보고 우리, 즉 행복하고 안정된 고긴스 가족이 그 맨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표면이 번쩍일수록 진실은 더 쉽게 가려지는 법이다. 평일 아침 7시마다 우리는 집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투르니스 고긴스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체구가 복소처럼 다부졌다. 그는 맞춤 양복을 입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출근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아버지보다 17살 어린 어머니는 날씬하고 아름다웠으며 현관 안은 다른 아이들, 다른 백인 아이들처럼 청바지와 아이조드 셔츠를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 부유한 미국 가정의 집 앞 진입로는 부모와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로 가기 전 손을 흔들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연기하는 무대였다. 이웃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 봤다. 아무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사실 고긴스 가족은 인근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막 들어오는 길이었다. 파라다이스 로드가 지옥이었다는 것은 내가 악마와 살았다는 뜻이다. 이웃들이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거나 그들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면 아버지는 미소를 지우고 도끼 눈을 떴다. 그는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잠을 청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 투르니스 주니어와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었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주는 것은 밤을 새운 어머니 몫이었다. 1981년 당시 나는 1학년이었다. 학교에서는 정신이 나간 채로 있었다.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끼어 있을 수 없어서였다. 선생님의 단조로운 목소리는 자장가였고 책상 위에 올린 팔은 포근한 팩이었으며 선생님의 한한 음성은 반갑지 않은 요란한 알람식이었다. 어린아이는 스펀지 같아서 언어와 생각을 초고속으로 빨아들여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읽기, 쓰기, 산수같이 평생 사용해야 할 기술을 쌓아 올린다. 하지만 나는 밤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휴식 시간과 체육 시간은 또 다른 의미의 지뢰밭이었다. 운동장에서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문제는 숨기는 것이었다. 나는 셔츠가 빠져나오게 둘 수 없었다. 반바지도 입을 수 없었다. 멍은 드러내면 안 되는 붉은 깃발이었다. 혹 남의 눈에 띄면 더 많은 멍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운동장이나 교실에서만은 잠시나마 안전했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6학년인 형도 비슷한 생활을 했다. 상처를 숨겨야 했고 돈을 벌러 가기 전에 잠을 자둬야 했다. 하교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진짜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윌리엄스빌에서 이스트 버펄로의 메스튼까지는 차로 30분쯤 걸리는 별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완전히 딴 세상이었다. 이스트 버펄로의 도심에는 대부분 흑인 노동자들이 살았고 변두리는 범죄가 많은 동네였다. 그래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쓰레기 같은 빈민가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베들레헴 제철소가 건재했고 버펄로는 미국의 마지막 철강 도시였다.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는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노조가 있는 건실한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것은 곧 장사가 짭짤했다는 의미였다. 그런 버폴로 지역에서 아버지는 20살에 이미 지역의 코카콜라 유통권과 배달 루트 4개를 확보했다. 그 나이 젊은이에게 꽤 큰 돈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고 미래를 보는 눈도 있었다. 동네 빵집이 문을 닫자 그는 그 건물을 빌려 버펄로 최초의 롤러스케이트장, 스케이트랜드를 만들었다. 10년 뒤 그 스케이트장은 페리 스트리트의 한 건물로 이전했다. 건물은 메스튼 심장부의 한 블록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할 만큼 컸다. 아버지는 스케이트장 위층에 술집을 차리고 버밀리언 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70년대 이스트 버폴로의 명소가 된 그곳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다. 당시 어머니는 19이었고 아버지는 36이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 눈높이에 맞춰 신자 행세를 했고 어머니의 호감을 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1971년 형이 태어났고 1975년 내가 태어났다. 내가 6살 때 롤러스케이트장의 인기는 정절에 달했다. 스케이트랜드에는 매일 밤 사람이 넘쳐났다. 우리는 보통 저녁 5시쯤 그곳에 도착했다. 형은 매점에서 팝콘을 만들고 핫도그를 굽고 냉장고를 채우고 피자를 만들었고 난 스케이트를 크기와 종류별로 정리했다. 매일 오후면 나는 발판에 올라서서 스케이트에 분명 탈취제를 뿌리고 고무 스토퍼를 교체했다. 탈취제의 연무가 머리 주위에 자욱했고 내 콧구멍에서는 늘 탈취제 냄새가 났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늘 몸을 재빠르고 체계적으로 놀리려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수 없었다. DJ 부스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케이트가 하나라도 없어지는 날에는 끝장이었다. 문을 열기 전에는 내 키의 2배가 되는 대걸레로 스케이트장 바닥을 윤인하게 닦았다. 저녁을 허겁지겁 먹고 난 뒤 7시가 되면 문이 열리고 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맡은 구역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여야 했다. 아버지는 감독관이었다. 아버지가 DJ 부스에 들어서면 빅 브라더처럼 스케이트장 전체가 아버지의 시야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별 볼일 없는 곳이었지만 조도를 낮추면 무대 조명이 스케이트 링크를 붉게 물들이고 돌아가는 미러볼에 반사되면서 디스코 스케이트의 환상을 자아냈다. 평일 밤이나 주말이면 수백 명이 스케이트를 타러 왔다. 나는 혼자 스케이트를 빌려주며 대여소 전체를 관리했다. 발판을 목발처럼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없으면 손님들에게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큰 스케이트는 카운터 아래 있었지만 작은 스케이트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선반을 기어 올라야 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스케이트랜드의 유일한 캐셔였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입장료를 받았고 아버지는 입장하는 사람의 수를 헤아려서 수입을 계산했다. 그 때문에 문을 닫은 후 정산서를 확인할 때 수입을 대략 알고 있었다. 돈은 빠짐없이 거기에 있어야 했다. 돈은 모두 아버지 것이었다. 나머지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기 이름으로 돈 한 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이름의 신용카드도 은행 계좌도 없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제했고 우리는 어머니의 현금 출납기에 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스케이트랜드를 찾는 고객들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스케이트랜드는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꿈의 나라였다. 7살, 8살만 되어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공포와 고통의 한가운데서 태어나도 그런 시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진실은 녹초가 된 정신에 가시처럼 와서 박힌다. 무시하기로 마음먹어도 낮과 밤이 하나의 흐릿한 기억으로 합쳐지는 동안 둔한 울렁거림이 항상 그곳에 남는다. 끔찍한 폭력과 파괴된 가족,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은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엄마가 예상보다 일찍 술집으로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해버렸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조니워커 레드 2잔을 들이켜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캐나다 포트 1이 국경 너머에서 매춘부들을 몰래 데려왔다. 버펄로 최대은행의 대표가 소유한 여름 별장은 종종 아버지가 운영하는 매춘굴이 되었다. 아버지는 대출할 때면 버펄로의 은행가들에게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매춘부들을 소개했고 대출은 통과되었다. 어머니는 그 젊은 여자가 아버지가 늘 만나는 여자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전에도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스케이트랜드 사무실 소파에서 그들이 몸을 섞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거의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는 그 소파에서 말이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에게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머니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상처가 되는 법이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경비원 한 명과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설득했다. 그날 당장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던 것 같다. 어머니도 모르지 않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독립할 수단이 전혀 없었고 우리를 아버지 손에 남겨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었다. 그때쯤에야 어머니가 막 풀어보려던 문제였다. 어머니는 독실한 중류 가정 출신이었고 항상 행실이 발랐다.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도 화를 냈고 자기 아이들의 어머니보다 창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올가미를 씌웠다. 어머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떠나려면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스케이트랜드에서는 좀처럼 푹 잘 수 없었다. 사무실이 댄스플로어 바로 밑에 있어 천장이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어머니가 사무실에 걸어 들어왔을 때 나는 깨어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부드럽게 안아들었을 때 숨에서 났던 스카치 냄새를 기억한다. 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짜증이 좀 난 상태였다. 그는 내가 자고 있던 소파 쿠션 밑에서 권총을 꺼내 내게 내보이고는 미소를 지으며 바짓가랑이 안 발목 권총집에 집어넣었다. 다른 손에는 1만 달러에 가까운 현금이 든 갈색 종이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밤이었다. 부모님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 분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머니는 오전 10시가 되기 직전에 파라다이스 로드 진입로에 차를 댔다. 우리 기준으로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주방 테이블 위에 현금을 던져놓은 뒤 위층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아버지를 뒤따랐다. 어머니는 형과 나를 침대에 눕히고 내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다리며 가죽 벨트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 더.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정신의 굳은 살을 만드는데, 마음을 단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의욕이 없을 때 가장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육체적 도전은 정신을 강화한다. 그 때문에 나는 내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든 거기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5장 단련된 정신 중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최대한의 능력에서 40%쯤만 발휘된 뒤 포기한다. 최대 한계까지 왔다고 느낄 때도 60%의 능력을 더 갖고 있다. 조절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7장 40%의 법칙 중에서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라. 우리는 의미 없는 짓거리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대부분 소셜미디어에, TV에 시간을 소비한다. 연말에 세금을 계산하듯 그 시간을 계산한다면 며칠 혹은 몇 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계산해봐야 한다. 사실을 알면 당신은 당장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케이블을 끊을 테니 말이다. 시시한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라. 8장 생산성 극대화 중에서 많은 실패와 성공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어떤 실패이고 어떤 성공이든 계속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던질 것이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개자식들이 있으면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11장 만약이라는 위대한 말 중에서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